어떤 날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하루일 것 같았는데 퇴근하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 있는 그런 날. 이순남에게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남의 어머니를 12년 동안 씻기고 먹이고 안아주며 살아온 여자. 정작 자신의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두고 살아온 여자. 그 여자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차갑고 낯선 형광등 불빛 아래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운 사람을 발견한다.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순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40분.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3층 복도에 불이 켜진다. 이순남은 벌써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겨울 새벽의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느껴진다. 순남은 그 차가움이 좋았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이 고요한 시간이 곧 하루가 시작되면 손은 쉴 틈이 없을 것이다. 12명의 어르신, 기저귀 교체, 몸 닦기, 식사 보조, 약 챙기기, 욕창 확인.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간들. 12년이 쌓인 손이 알아서 하는 일들. 순남은 짧게 숨을 내쉬고 복도로 들어섰다. 301호 문을 열었다. 윤말순 할머니 83. 오늘 아침은 기저귀가 젖어 있었다. 순남은 소리 없이 커튼을 걷고 장갑을 꼈다. 말순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또 왔어? 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딸이야? 네. 순남은 딸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답했다. 12년째 그렇게 대답했다. 말순 할머니는 딸이 면회를 안 온 지 3년이 넘었다. 그 사실을 노인에게 굳이 상기시킬 이유가 없었다.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잠이 다시 들었다. 순남은 더럽혀진 기저귀를 조용히 비닐에 넣고 문을 닫았다. 복도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젯밤 늦게 신우이 명자에게 보낸 카톡. 어머님 안 좋으시다는 말 들었는데 좀 어떠시냐고. 답장이 없었다. 며칠째였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읽지도 않았다. 순남은 그 읽지 않은 표시를 다시 보다가 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 이상함이 아주 작은 돌멩이처럼 가슴 한쪽에 걸렸다. 302호, 303호, 304호. 방마다 돌았다. 몸 닦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손만 기계였다. 머릿속에는 그 읽지 않은 표시가 계속 걸렸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순남은 병원 옥상 계단에 나가 앉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 갔다. 왜 일 끝났어? 아니, 누나한테 연락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어머님 때문에. 며칠째 카톡 읽지를 않더라고. 바쁘겠지. 무슨 일 있겠어. 이상하지 않아? 3일 동안 읽지도 않는 게. 순남아, 누나가 모시고 있잖아. 잘 계실 거야. 너무 생각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순남은 폰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봤다. 흐린 겨울 하늘.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생각하지 마. 남편은 늘 그 말을 했다. 생각하지 마. 너무 예민한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순남은 그 말들에 이제 면역이 생겼다. 들려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허전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됐다. 순남은 다시 복도로 들어섰다. 305호 허인자 할머니 86. 오늘 점심을 잘 못 드셨다고 동료 간병인이 귀띔했다. 순남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인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촉촉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어머니? 딸이 안 와. 연락했어요? 전화했더니 바쁘다 하더라. 순남은 말없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렸다. 차가웠다. 순남은 두 손으로 꼭 감쌌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잡고 있었다. 이런 순간에 말은 종종 짐이 된다는 걸 12년이 가르쳐줬다. 오후 5시 순남의 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이순남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성동구에 있는 한강의료원 응급실인데요. 최봉순 씨 아시십니까?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 네, 시어머니세요. 지금 응급으로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이분 전화기에 저장된 유일한 번호라서요.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순남은 유니폼을 벗지도 않고 뛰었다. 한강의료원 응급실은 저녁 시간대의 소란함으로 가득했다. 순남이 달려 들어갔을 때 접수 데스크 간호사가 그녀를 안내했다. 커튼이 쳐진 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순남의 발이 멈췄다. 최봉순, 시어머니였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얼굴이 낯빛이었다. 입술이 말라 트어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럽혀져 있었다. 순남이 12회를 요양 현장에서 일하며 봐온 그 얼굴들. 방치된 노인의 얼굴. 그 얼굴이 자신의 시어머니 얼굴이었다. 간호사가 옆에 서 있었다. 탈수가 심하고 저체온증 증세도 있어요. 며칠 굶으신 것 같고요. 언제 오셨어요? 2시간 전에 어떤 부부가 데려왔는데 접수만 시켜놓고 가버렸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없이요. 어르신 폰에 저장된 번호가 이분 것 하나뿐이어서요. 순남은 눈을 감았다. 다시 뜨자 눈이 뜨거웠다. 부부. 어떤 부부? 이미 알고 있었다. 박명자와 오태식이었다. 신우이와 그 남편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순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뼈가 느껴질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야윈 줄 몰랐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추석이 마지막이었다. 넉 달이 지났다. 넉 달 동안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었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순남은 알고 있었다. 명자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 눈물이 났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님,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 봉순이 눈을 떴다. 수액이 들어가고 체온이 조금 올랐다. 눈꺼풀이 무겁게 올라가더니 순남을 보았다. 한참 보았다. 치매 탓인지 알아보는 건지 아닌지 처음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봉순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순남아. 그 한마디에 순남은 그만 울어버렸다. 소리 없이 어깨만 흔들면서 어머님. 봉순의 입술이 떨렸다. 개들이 나버렸어.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 두고 갔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봉순이 순남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었다. 그래도 잡았다. 돈 때문이야. 다 가져가려고. 어머님, 지금은 쉬세요. 아니야. 봉순의 눈빛이 달라졌다. 흐릿함이 사라지고 뭔가 또렷해졌다. 내 간병 가운. 거기 뭔가 있어. 절대 버리지 마라. 순남은 멈췄다. 가운요? 내 방에 있어. 제일 낡은 거.
파란 거 무슨 가운이요, 어머님? 그런데 봉순의 눈이 다시 흐려졌다.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금방 돌아왔던 의식이 다시 흩어졌다. 순남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파란 간병 가운. 거기 뭔가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게 무엇인지, 왜 그걸 말하셨는지 순남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유 없는 예감이었다. 그러나 틀리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순남은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잤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팠다. 봉수는 밤새 수액을 맞고 체온이 조금 더 올랐다. 혈압도 안정됐다. 아직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일반 입원실로 옮기기에도 이른 상태였다. 순남은 얼굴을 씻고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여러 번 갔다. 왜 이 시간에? 어머님 입원하셨어. 뭐? 어제 저녁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 탈수의 저체온증. 명자 언니가 데려다 놓고 갔어.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말이 그 말이야. 명자 언니가 어머님 병원에 놔두고 연락을 끊었어. 지금 전화해봐.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전화해 볼게. 빨리 와줘야 해. 보호자 서류가 필요해. 전화가 끊겼다. 순남은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젯밤 봉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걔들이 나버렸어. 돈 때문이야. 다 가져가려고. 1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이 기억났다. 유산 정리를 명자가 도맡아 했다. 당시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누나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뒤에 알고 보니 살던 집이 명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통장도 비어 있었다. 민수는 그때도 누나가 어머니 모시는 대신에 그렇게 한 거야라고 했다. 순남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이렇게 될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민수가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어떠셔? 조금 나아지셨어. 안으로 들어가 봐. 민수는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누나한테 연락했어? 전화 안 받아. 카톡도 읽지를 않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가 아니야. 순남은 낮게 말했다. 일부러 한 거야. 민수가 순남을 봤다. 무슨 말이야. 탈수의 저체온증. 며칠을 방치한 거야. 그 정도로 나빠지려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12년 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얼굴이었다. 순남은 그 차이를 알았다. 12년 동안 그 표정을 봐왔기 때문이다. 남편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다. 가족 앞에서 특히 그랬다. 누나 앞에서 더욱 그랬다. 변호사 알아봐야 해. 민수가 눈이 커졌다. 무슨 변호사? 노인 6이야. 형사사건이야. 순남아, 일단 누나랑 얘기해보고. 무슨 얘기? 전화도 안 받는데. 연락이 닿으면. 민수야. 순남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나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민수는 말이 없었다. 시선을 피했다. 순남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님이 자고 있었다. 야윈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순남은 그 손을 가만히 덮어줬다. 따뜻하게, 오래,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날 오후 민수는 결국 명자에게 연락이 닿았다.
명자가 먼저 전화를 해왔다. 순남이 옆에 있었지만 민수는 복도 끝으로 나가서 받았다. 작은 목소리로 한참 통화를 했다. 순남은 그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구부정했다. 누나 앞에서 늘 저러는 사람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민수가 돌아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뭐래?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온 거래. 응급실에 맡기고 잠깐 주차 문제로 나갔다가 연락이 안 됐대. 순남은 웃지 않았다. 주차? 응. 하루 종일 주차 때문에 연락이 안 됐어?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민수야,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믿으라고 하면 못 믿어. 그리고 넌 믿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순남은 가방을 들었다. 어머님 상태 확인하고 올게. 오늘 밤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집에는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돼. 민수가 따라오지 않았다. 순남은 돌아보지 않았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가 머릿속에 걸렸다. 파란 간병 가운. 어머님이 명자 집에 모셔지면서 갖고 갔던 짐 안에 그게 있을 것이었다. 지금 그 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명자 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버려졌을 것인가? 순남은 간호사를 불렀다. 어머님 오실 때 짐이 있었나요? 작은 봉지 하나 있었어요. 보관함에 넣어뒀어요. 다행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짐 안에 파란 가운이 있기를 바랐다. 있어야 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아직 몰랐다.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분명했다. 12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감각만큼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봉수는 일반 입원실로 옮겨졌다. 5인실이었다. 순남은 그 방에 접이식 간이의자를 들여놓고 밤을 났다. 낮에는 요양병원으로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봤다. 퇴근하면 바로 한강의료원으로 왔다.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누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남이 봉순의 식사를 돕고 있을 때 병원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났다. 똑딱 똑딱. 리듬이 익숙했다.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박명자였다. 옆에 오태식이 서 있었다. 명자는 61였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세팅하고 좋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씌워져 있었다. 그 표정이 가면처럼 보였다. 순남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셨어요. 순남아,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다. 우리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순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차가 너무 어려운 데라. 잠깐 차 빼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안 되고. 우리도 정말 미안해. 명자는 봉순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다. 봉순이 손을 뺐다. 명자가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봉순이 딸을 보는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아는 눈빛이었다. 치매 환자의 눈에 가끔 찾아오는 그 또렷한 순간이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렸다. 명자가 아닌 순남을 봤다.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했다. 명자가 순남을 봤다. 순남아, 이제 우리가 모실 테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이쪽으로 옮기면. 어디로요? 우리 집 근처 요양원으로. 순남의 목 안에서 무언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났다. 지금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언니. 명자가 순남을 봤다. 어머님이 왜 이 상태가 됐는지 알아요? 그건 갑자기 며칠을 굶으셨어.
며칠을.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영양 상태가 최소 일주일 이상 제대로 못 드신 거라고. 그게 갑자기 그렇게 돼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나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태식이 옆에서 기침을 했다. 명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병실에서 이러면 어머니가 놀라잖아. 저도 놀랐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봉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순남이 봉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봉순이 순남의 손을 잡았다. 놓기 싫다는 듯이. 순남은 그 손을 한번 꼭 쥐고 복도로 나왔다. 명자와 오태식이 따라 나왔다. 복도 끝 창가까지 걸어갔다. 명자가 목소리를 내렸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님 제대로 모시려고요. 그게 내 말이잖아. 요양원에. 제가 모실 거예요. 명자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가? 어디서? 월세방에서? 순남은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디든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순남아, 착각하지 마. 어머니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친딸이야. 너는 며느리잖아.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중요하죠.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순남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이 사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이 순간 처음으로 순남은 자신이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명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파란 간병 가운과 연결돼 있다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순남은 봉순이 잠든 뒤 보관함을 열었다. 입원 당시 들어온 짐 봉지, 낡은 내복 2벌, 치약 칫솔, 그리고 접혀서 구겨진 파란 천덩이. 꺼내서 폈다. 낡은 간병 가운이었다. 얼마나 됐는지 색이 발에 있었다. 이름표가 달린 자리가 있었다. 한때 어딘가에서 일하던 사람의 가운이었다. 순남은 가운을 손으로 더듬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뒤집었다. 안감을 더듬었다. 가슴 쪽 안감에 손이 멈췄다. 뭔가 딱딱했다. 작은 덩어리. 바느질이 다른 부분보다 촘촘하고 새로 덧댄 흔적이 있었다. 순남은 숨을 참았다. 손이 떨렸다. 쉽게 뜯으면 안 됐다. 안에 있는 걸 망가뜨릴 수 있었다. 순남은 가방에서 손톱 가위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실을 잘랐다. 안감이 조금씩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투명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들이었다. 봉지를 열었다. 종이 2장과 조그만 메모리 카드 하나. 종이를 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최봉순 명의 건물이 박명자 명의로 이전된 계약서였다. 날짜는 3년 전. 두 번째 종이는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이었다.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순남은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았다. 총액이 머릿속에서 계산됐다.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그 돈이 나간 계좌번호. 박명자였다. 봉순이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운 안에 감춰둔 것이었다. 순남은 고개를 들었다. 봉순이 자고 있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가늘었다. 순남은 그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줬다. 천천히. 이 사람이 이걸 감춰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증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 사람이 순남이어야 했다. 그 역할이 순남에게 왔다. 순남은 비닐봉지를 자신의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지퍼를 잠갔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순남은 요양병원으로 출근했다.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고 어르신들을 돌봤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한 가지에 집중돼 있었다. 증거가 있다.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법을 몰랐다. 변호사 비용을 낼 돈도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점심시간에 복도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뒤졌다. 노인 유기, 노인 재산 착취, 법률 구조.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찾아요? 간호사 김혜진이었다. 45, 이 병원 10년 차. 순남과는 일하면서 짧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다. 순남은 화면을 내렸다. 아니요, 그냥요.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순남은 잠깐 망설였다. 이 사람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다. 혼자 들고 있기에 너무 무거웠다. 짧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 시누이가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 가온 안에서 나온 것들. 다 말했다. 혜진이 표정 없이 들었다.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다. CCTV 있어요. 순남이 눈을 들었다. 한강의료원 응급실. 요즘 다 찍혀요. 입구부터 내부까지. 그 부부가 어머님 두고 나가는 장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순남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원은 의료 분쟁 때문에 영상 보존 기간이 길어요. 30일. 지금 신청하면 돼요.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유기 혐의로. 그러면 경찰이 영상 확보해요. 순남은 잠자코 있었다. 경찰 신고. 그 말이 크게 느껴졌다. 가족을 신고하는 일이었다. 남편 누나를. 그러나 이번에는 그 크기에 주눅 들지 않았다.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알아요? 순남이 물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소득 기준 있는데 순남 씨 해당될 거예요. 혜진이 메모를 해줬다. 주소와 전화번호. 순남은 그걸 받아들었다. 작은 메모지였다. 그런데 그 무게가 남달랐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혜진이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더 묻지 않았다. 그래도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순남은 화장실에 들어가 잠깐 눈을 감았다. 경찰 신고, 법률 구조, CCTV, 파란 가운 안에 서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 완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이 보였다. 처음으로 방향이 보였다. 그날 밤 순남은 봉순 곁에 앉아 가운을 다시 꺼냈다. 봉순이 잠들어 있었다. 순남은 그 가운을 무릎 위에 놓고 한참 봤다. 이걸 만든 손이 생각났다. 치매가 오기 전 봉순이 바느질을 하는 손. 아마 손이 많이 떨렸을 것이다. 그래도 꿰맸을 것이다. 이 며느리가 언젠가 찾아줄 거라고 믿으며 순남은 가운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가야 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순남이 사는 동네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순남은 아침 일찍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대기번호 17번. 앞에 사람들이 많았다. 저마다 무언가 억울한 일을 안고 온 얼굴들이었다. 순남은 그 얼굴들을 보다가 가방을 꼭 안았다. 안에 있는 서류가 구겨지지 않게. 2시간이 지나 이름이 불렸다. 상담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순남이 서류를 꺼내 놓았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진, 메모리 카드.
상담사가 천천히 살펴봤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다. 이 계약서 서명이 본인 필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통장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공식 서류를 받아야 해요. 가능한가요? 법원 사전 처분 신청을 하면 돼요. 어르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인데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사실혼이든 아니든 실질적 부양자 확인이 되면 가능해요. 지금 어르신 옆에 있는 분이 순남 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지금 어르신 옆에 있는 분, 그게 자신이었다. 12년 동안 남의 어르신 옆에만 있던 사람이 지금은 시어머니 옆에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순남은 바로 경찰서로 갔다. 한강의료원 응급실로부터 도보 5분 거리 지구대였다. 순남은 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했다. 노인 유기 및 재산 침해 혐의. 피신고인 박명자, 오태식. 손이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했다. 담당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잠깐 뒤 답장이 왔다. 무슨 짓이야? 순남은 그 문자를 읽고 폰을 가방에 넣었다. 무슨 짓이야? 그 말이 이전 같았으면 가슴에 꽂혔을 것이다. 지금은 달랐다.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봉순이 있는 입원실에 도착했을 때 봉순이 깨어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순남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의식이 좀 있는 날이었다. 왔어? 네, 어머님. 어디 갔다 왔어? 일 보고 왔어요. 봉순이 잠깐 순남을 봤다. 가온 봤어? 순남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다 있어? 네. 봉순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잘 됐다. 그 두 글자에 순남의 눈이 뜨거워졌다. 잘 됐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봉순이 치매 속에서도 그 가온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잘 됐다. 이제는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며느리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가온 안에 들어 있었다. 순남은 봉순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덜 차가웠다. 수액이 들어가고 밥을 먹어서인지 손이 조금 따뜻했다. 순남은 그 손을 꼭 잡았다. 놓지 않았다. 창밖에 겨울 해가 짧게 지고 있었다. 병실 안으로 오렌지빛 노을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손 위에도. 이틀이 지났다. 민수가 병원에 왔다. 얼굴이 좋지 않았다. 순남이 보호자 서류를 혼자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을 알고 나서 말이 없어졌다. 그날 저녁 병실 밖 복도에서 민수가 입을 열었다. 누나가 변호사를 선임했대. 순남은 놀라지 않았다. 그러겠지. 순남아, 이게 커질 수 있어. 형사사건으로. 이미 커졌어.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온 날부터.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누나한테 얘기를 해볼게. 조용히. 조용히 하려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잖아. 순남아. 민수야, 나는 이번에 끝까지 갈 거야. 너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해. 민수가 순남을 봤다. 오래 봤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미안함도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흔들리는 것도 있었다. 순남은 그것들을 다 봤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결심하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그게 지난 20년 동안 반복해온 패턴이었다. 이번은 달라야 했다. 사흘 후 명자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병원 로비였다.
순남이 퇴원 서류를 처리하러 내려갔다가 마주쳤다.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순남 씨 맞죠? 네. 저는 박명자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로 안내받았다. 명자는 순남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번 건으로 이순남 씨가 최봉순 씨의 재산에 접근한 정황이 있습니다. 노인 재산 침해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남은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무슨 정황이요? 이순남 씨가 어르신 소지품에서 서류를 빼낸 것이 확인됩니다. 제가 빼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찾은 거예요. 그 서류가 어르신 명의 재산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무단으로 소지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남은 웃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졌다. 명자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 서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자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위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증인도 있어요. 증인? 어머님이요. 아직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가 명자를 봤다. 명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순남아, 지금 어머니 말이 다 정확하지 않아. 치매잖아. 오늘 상태 괜찮으세요? 담당이한테 확인하면 돼요.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명자의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순남은 그 손을 봤다. 언니, 저는 어머님이 주신 것을 어머님 위에 쓰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고 봐. 그리고 나갔다. 변호사가 따라갔다. 순남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두고 봐.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말이 두렵지 않았다. 무서운 것은 분명히 있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남편이 어느 편에 설지, 자신이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들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발을 묶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상하게도 이상하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가, 이 싸움이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혜진이 나왔다. 순남을 보더니 다가왔다. 방금 그 사람들이요? 네. 변호사도 왔던데. 맞아요. 혜진이 순남 옆에 앉았다. 무서워요? 조금요. 그게 맞아요. 혜진이 말했다.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야. 근데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CCTV 확보됐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대요. 영상에 그 부부 얼굴 선명하게 찍혔다고. 순남의 눈이 커졌다. 언제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요즘 경찰 담당자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괜찮죠?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순남은 혜진을 봤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혜진이 잠깐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말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요. 그 말이 설명이 됐다. 더 필요하지 않았다. 두 여자는 잠깐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하늘이 보였다. 높고 청명했다. 아무 소리 없는 하늘이었다. 그러나 순남은 처음으로 그 하늘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박명자와 오태식은 잦은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 소식이 민수를 통해 순남에게 왔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누나 편에 서고 싶지만 아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 그 갈등이 매일 조금씩 그의 얼굴에 새겨졌다.
순남은 그것을 보면서도 강요하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각자가 각자의 속도로 결심을 하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됐다. 이름은 정수진, 37세 여성이었다. 처음 만난 날 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더니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 침해 소송에서 충분히 승산 있어요. 노인 유기 형사 사건도 기소 가능성 높고요. 얼마나 걸려요? 형사 쪽은 빠르면 석 달, 민사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길게 봐야 해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오래 버텨주셔야 하는데. 어떤 상태예요? 치매 3년 차예요. 오늘 좋으면 내일 나쁘고 기복이 심해요.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담당이한테 부탁드려 볼게요.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이순남 씨,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해요. 순남이 봤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순남 씨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어르신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순남 씨 신뢰도를 공격하거나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준비 지침으로 들렸다. 그게 좋았다. 두려움을 없애는 척하지 않고 제대로 직면하게 하는 말. 순남은 그런 말이 필요했다. 열흘이 지났다. 봉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밥을 반 공기씩 먹었다.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몸이 나아지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떤 오후에는 순남과 2시간을 제대로 대화했다. 봉순이 물었다. 민수는 왜 안 와? 일 있어서요. 나한테 화났어? 아니에요. 봉순이 창밖을 봤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약했어. 누나한테 졌거든. 알아요.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봉순이 순남을 봤다. 너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 순남은 잠깐 생각했다. 이유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요. 봉순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안해. 뭐가요? 오래. 많이. 미안해. 순남은 그 말을 받았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2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순남은 울지 않았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됐어요. 아니야. 됐다고요, 어머님. 봉순이 순남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힘이 있었다. 그 손이. 순남은 그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겨울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다. 나무가지 끝에 아주 작은 싹이 돋고 있었다. 아직 눈에 잘 띄지 않는 싹이었다. 그러나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명자가 변호사를 통해 제시한 것은 합의안이었다. 소송을 취하하면 봉순의 의료비를 명자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진 변호사가 그것을 가져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절할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 의료비만 내는 게 합의가 아니에요. 빼간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없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조건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해요. 거절하는 게 맞아요. 합의 거절이 전달됐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가 엄청 화났어. 그러겠지.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있잖아. 순남은 잠깐 침묵했다. 민수야. 왜? 나한테 전화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민수가 대답을 못했다. 나 그만두라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면 나 잘못하고 있다는 말 하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한참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이 달랐다. 이번엔 달랐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이었다. 순남은 그것을 느꼈다. 병원 와.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민수가 병원에 왔다. 봉순을 보고 말없이 손을 잡았다. 봉순이 민수를 봤다. 눈이 가늘어졌다. 아는 눈빛이었다. 왔어, 이놈아.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어미 버리면 안 돼. 누나가 뭐야? 내가 제대로 했어야지. 순남은 그 장면을 병실 문 앞에서 봤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시간은 아들과 어머니의 시간이었다.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민수가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옆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님 편에 서면 돼. 누나를 고발하라는 거야? 진실 편에 서라는 거야. 민수가 순남을 봤다. 오래 봤다. 미안해. 나한테 말고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는 했어. 그래. 잘했네. 잠깐 조용해졌다. 민수가 말했다. 나도 같이 할게.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진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창밖에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다. 순남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많이 피곤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다. 이상하게 가볍지는 않았다. 무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혼자 들고 있는 무거움은 아니었다. 그것이 달랐다.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형사는 노인 유기 혐의, 민사는 재산 부당 이전. 박명자와 오태식은 결국 경찰 소환에 응했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명자는 진술서에서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오태식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달랐다. 명자가 봉순을 부축해서 응급실 입구로 데려간 뒤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과 짧게 대화하고 돌아서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봉순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명자가 나가는 방향을 보지도 않고 영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영상 안에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서명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치매 진단 이후 작성된 서명이었다. 진단서와 날짜가 맞지 않았다. 봉순이 치매 진단을 받은 날짜는 3년 전 5월이었다. 계약서 서명 날짜는 그 2달 후였다.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수진 변호사가 그 내용을 순남에게 전달했다. 이 정도면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어머님이 증언할 수 있을까요? 담당의 소견서 받았어요. 간헐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한 상태라고 증언석에 세울 수 있어요. 순남은 봉순에게 그 말을 전했다. 봉순이 듣고 한참 있다가 물었다. 내가 직접 나가야 해? 원하시면요. 무서운데. 무서우면 안 하셔도 돼요. 봉순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야. 나갈게. 왜요? 그 애가 틀렸다는 걸 내가 말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에 순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봉순도 알고 있었다. 그 안에서 이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 그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지 순남은 알았다. 민사재판 당일 법정에 봉순이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왔다. 순남이 옆에 있었다. 법정 안에 명자도 있었다. 봉순이 들어오자 명자가 봉순을 봤다. 봉순은 명자를 보지 않았다. 정면만 봤다. 재판장이 봉순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계약에 동의했습니까?
봉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요. 강요받으셨습니까? 딸이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안 찍으면 요양원 보낸다고.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딸이 누구입니까? 박명자요. 순남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저렇게 단단할 수 있었다. 그 단단함이 12년의 간병 생활에서 봐온 가장 단단한 것 중 하나였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명자가 순남을 봤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명자가 먼저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순남은 명자를 봤다. 어머님이 오래 사셔서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명자가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얼굴이었다. 순남은 더 말하지 않았다. 봉순의 휠체어를 밀고 법원 출구로 나갔다. 봄 햇살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거의 없었다. 봉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빛을 받았다. 순남은 그 모습을 옆에서 봤다. 오래 봤다. 민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박명자는 해당 재산을 최봉순 명의로 원상 복구해야 했다. 부당 취득한 금전도 일부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형사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노인 유기 및 재산 침해 혐의로 명자와 오태식에게 기소가 이루어졌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과가 남았다. 수진 변호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왔다. 순남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종이였다. 그냥 종이였다. 그러나 그 종이가 2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침묵했다. 한참. 수진이 말했다. 어때요? 이상하게 울지 않네요. 다 써버려서 그런 거예요. 싸우는 동안에. 그 말이 맞을 것 같았다. 봉순에게 판결 결과를 전했다. 봉순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봤다. 그래. 그 한마디였다. 기쁘지 않으세요? 기쁜 게 아니야. 슬픈 거야. 순남이 고개를 들었다. 내 딸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눈물이 봉순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순남은 그것을 보며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닌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 손을 잡았다. 봉순이 잡혔다. 두 손이 맞잡혔다. 밖에서 민수가 들어왔다. 판결 결과를 알고 왔을 것이다. 봉순을 봤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민수도 눈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이 그렇게 잠깐 있었다.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봉수는 지금 순남이 구한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 요양병원은 아니었다. 집이었다. 작은 방 2개짜리 빌라. 민수와 순남이 한 방을 쓰고 봉순이 한 방을 쓴다. 복구된 재산에서 나온 일부 돈이 봉순의 요양 비용과 의료비로 쓰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순남은 봉순의 방문을 열어 인사한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봉순이 눈을 뜨면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그 고개 끄덕임이 순남은 좋다. 요양병원에서 12년 동안 들어온 것과 다른 고개 끄덕임이다. 남의 어르신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순남은 그 신호를 매일 아침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민수는 달라졌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아직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릴 때 순남에게 말했다. 말로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달랐다. 혜진은 가끔 연락을 했다. 재판 결과를 들었을 때 짧게 문자를 보냈다. 잘 됐어요. 고생했어요. 순남은 그 문자를 보다가 오래 생각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순남이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 원하지 않아도, 예상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옆에 서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봉순이 지내는 방에는 파란 간병 가운이 걸려 있다. 세탁해서 깨끗해졌다. 안감을 뜯어낸 자리가 서툴게 다시 꿰매어져 있다. 순남이 꿰맨 것이다. 내용물은 없다. 다 쓰였다. 그러나 가운은 남아있다. 봉순이 그것을 가끔 보면서 손으로 만진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좋다. 그 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순남은 이제 요양병원에 출근하면서 다른 눈으로 어르신들을 본다. 정과 같은 손으로 같은 일을 한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몸을 닦는다. 그러나 이제 그 손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다. 억울함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그냥 뭔가가 있었다는 것. 이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버텨냈다는 것. 어떤 오후에 말순 할머니가 순남의 손을 잡으면서 말한다. 딸이야? 순남은 오늘도 그렇게 대답한다. 네. 그 대답이 오늘은 조금 다른 무게를 가진다. 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더 알게 됐기 때문이다. 피가 아니어도 된다.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이 있다. 순남은 그 가족을 만들었다. 시간이 걸렸다. 상처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졌다. 봉순의 방에서 가끔 콧노래가 들린다. 치매가 더 나빠지는 날도 있고 조금 나은 날도 있다. 그러나 그 콧노래가 들리는 날이 있다. 순남은 그 소리를 복도에서 듣는다. 멈추고 잠깐 듣는다.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멜로디였다.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순남에게는 충분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었다. 창밖에 봄이 완전히 왔다. 빌라 앞 골목의 나무가 꽃을 피웠다. 분홍빛 꽃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남은 그것을 부엌 창문 너머로 봤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오래 봤다.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았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있었다. 꽃을 보며 커피를 마시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